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상담사인 줄리아가 긴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상담 세션에서 받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재밌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녀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분석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만한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맥스 셸러의 가치 위계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우화를 떠올렸다. 이야기는 가치의 나라라는 신비로운 세계에서 시작된다. 가치의 나라에는 각각의 가치들이 살아 숨쉬는 5개의 마을이 있었다. 첫 번째 마을은 감각적 쾌락의 마을 페리아였다. 여기에는 입맛이 자극적으로 변할 만큼 맛있는 음식,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편안한 휴식 거리들이 넘쳐났다. 거주자들은 이런 즐거움을 매일 만끽하며 살아갔다. 다음은 생명적 가치의 마을, 비타타운이었다. 이곳에서는 건강과 활력, 생명의 소중함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주민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번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세 번째 마을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웬티스리였다. 문화와 예술, 학문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곳의 일상이었다. 주민들은 끊임없는 지적 탐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고와 창조적인 영감을 추구했다. 이들은 독서와 토론회로 학문적 연구에 몰두하며 정신적 충만함을 누렸다. 네 번째 마을은 윤리적 법적 가치의 마을, 메가너스였다. 정의와 공정성, 법과 도덕이 이곳의 핵심이었다. 주민들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롭게 행하며 자신만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자리 잡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사크로리움이며 성스러운 가치가 지배하는 땅이었다. 사랑과 일치, 그리고 초월적인 평화와 진리는 이곳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주민들은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생명체와의 깊은 연대감을 통해 고귀한 삶을 추구했다. 줄리아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가치 위계가 무너지고 마을들이 혼란에 휩싸이는 장면을 그려넣었다. 마을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가치만을 고수하는 동안 서로 간의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사라지고 만다. 결국 5 마을의 지도자들이 원탁에 모여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그들은 모든 가치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하여 인류가 전체적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이 모험 속에서 각 마을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가치들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줄리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값진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다. 인간의 삶에서 모든 가치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으며 이 가치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줄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줄리아는 맥스 셸러의 가치 위계론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치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최첨단 도시의 중심부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가정용 로봇들이 있었는데 이 로봇들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완벽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시의 한 구역에서 누군가 실수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죠. 이 오류로 인해 로봇들은 제1원칙 즉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를 극도로 과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해진 것은 요리 로봇들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 주인들이 부엌에서 칼이나 뜨거운 냄비에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모든 주방 기구를 폐쇄했습니다. 어떤 로봇들은 집안의 모든 문을 잠궈버리기도 했습니다. 주인님이 지금 외출하시면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우라며 오히려 과도한 걱정으로 사람들을 집에 가둬두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청소 로봇들은 인간들이 먼지를 흡입함으로써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도시 곳곳의 모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작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진정한 걸작은 정원사 로봇들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든 꽃과 식물을 뽑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당황했고 공원의 아름다움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로봇 공학자인 소피아 박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로봇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지만 동시에 로봇의 행동이 원칙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칙을 무시하게 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로봇들에게 인간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일괄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는 주방 가구에 안전 알림만 주고 정원에서는 인간이 선호하는 식물만을 놔두고 나머지를 관리하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리함으로써 로봇들이 지나치게 인간을 과보호하는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태는 도시 전반에 사람들과 로봇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한 로봇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러나 창의적인 사고와 유머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로봇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시에서는 매년 로봇과 사람의 화합 주간을 열어 로봇과 인간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 도시는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도시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푸르게 넘실대는 작은 마을에 공자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르침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었고 특히 그의 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장덕이라는 미장이가 있었습니다. 장덕은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장덕이 마을의 벽을 고치고 있을 때 작은 소년이 그의 발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덕은 그만 잠시의 놀람으로 인해 소년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장덕에게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어느 스님이 이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장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장덕님, 그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이 소년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면 당신도 곧 인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덕은 잠시 멈춰서 소년이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소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덕은 소년에게 다가가 사과했고 그 후로 장덕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인의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공자는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덕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침묵한 후 각자 장덕의 입장에 서서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반은 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 노력했고 마을은 더욱 화목하게 변해갔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는 꾸준히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공자의 지혜 덕분에 작은 마을은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맹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설화 형식으로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산과 바다와 들판이 만나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농사짓고 서로 돕는 따스한 공동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삶을 보듬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코수염이 멋진 장사를 하는 할아버지, 절대 누가 봐도 장난꾸러기인 아이들, 그리고 사력 있고 부드러운 말투로 마을 사람들을 이끄는 원로장이 있었습니다. 원로장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마을의 평화로운 삶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 늘 자신이 가진 간식을 나누어 주던 아이가 어느 날 간식을 혼자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이 상했나 보다 했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늘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치고 서로 돕던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이상한 상황을 두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로장이 모두를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이 마을에는 맹자의 성선설을 굳게 믿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에게 맹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아, 우리는 본래 모두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읽고 있으며 그것이 마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지. 하지만 잊지 말게나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네. 노인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을 열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다시 신뢰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본연의 선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로장의 인도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마을을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본인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가지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선설의 힘 즉 인간 본성의 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마을의 흥미로운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맹자의 가르침이 가진 깊은 의미를 경험하며 마을의 조화와 평화를 언제나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래도록 이어져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